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분 적적하지 않게 살아드리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부모 숨소리 섞어가며 살아주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줄 아셔야죠. 그 말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고막을 뚫고 들어와 뇌리에 박혔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제 손톱에 큐티클을 정리하며 툭 내뱉는 며느리 최수아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그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한다는 듯한 건조함. 그 건조함이 나 이명숙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어냈다. 나는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옆에 앉은 아들 박도진은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도진아, 내 처말 들었니? 살아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떨리는 목소리에 도진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아, 엄마. 수아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세금 아껴서 빨리 집 사려고 들어온 건데 같이 살면 엄마 아빠도 심심치 않고 좋잖아요. 그리고 수아가 예민한 편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 진짜 큰 결심한 거예요.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말꼬리를 잡으세요? 아들의 뻔뻔한 눈동자. 그 속엔 36년간 내 피와 살을 깎아먹인 어미에 대한 존중은 단 한 톨도 없었다. 공기가 탁해졌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 32평 아파트는 남편 박영훈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성체였다. 낡았지만 윤이 나게 닦아온 거실 바닥이 저들의 발밑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시간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진이 결혼을 선언했을 때 남편과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비록 늦은 취업이었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그리고 같은 직장에 세련된 며느리. 우리는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던 예금 7천만 원을 깨서 결혼 비용으로 내주었다. 남편 영훈의 퇴직금과 내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버티는 삶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도진과 수아는 우리 부부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계약서 같은 제안을 던졌다. 요즘 서울 전셋값 미친 거 아시죠? 대출 이자 내다 보면 평생 집 못 사요. 딱 2년. 2년만 본가에서 지내면서 바짝 돈 모아서 나갈게요. 생활비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남편 영훈은 반대하는 눈치였다. 정년 퇴임 후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던 그에게 타인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와의 동거는 불편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섭섭지 않게라는 말보다 아들 밥이라도 내 손으로 따뜻하게 해먹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모성애가 앞섰다. 그래, 2년이다. 딱 2년만 고생해서 보란듯이 독립해라. 그 허락이 내 인생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주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나는 안방을 제외한 가장 크고 볕이 잘 드는 방을 비워주었다. 도배를 새로 하고 낡은 장판을 걷어내 최고급 마루로 깔아주었다. 수아는 방을 둘러보더니 묘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니, 커튼이 좀 촌스럽네요. 저희가 가져온 걸로 달게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들은 짐을 풀자마자 안방 문을 굳게 닫았다. 거실과 주방은 그들의 영토가 되었고 나와 남편은 마치 하숙집 주인,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갔다. 첫 달 생활비를 기다렸다. 도진은 월급날이 지나도 말이 없었다. 도진아,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관리비랑 식비가 꽤 늘어서 말이다. 조심스러운 내 물음에 도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 맞다. 엄마, 이번 달에 우리가 침대 바꾸느라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아들 내가 얹혀 사는데 그 정도 여유도 없으세요? 그 다음 달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생활비는커녕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는 폭증했다. 샤워를 한 번 하면 1시간씩 물을 틀어놓는 며느리, 거실 에어컨을 18도로 맞춰놓고 긴팔 카디건을 입는 아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그들이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 우리를 투명 인간 혹은 가전제품 취급하는 그 서늘한 경멸이었다. 오늘 며느리가 내뱉은 살아드리는 겁니다라는 말은 지난 6개월간 꾹꾹 눌러왔던 댐의 수문을 건드리는 기폭제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주방으로 돌아섰다. 등 뒤로 며느리의 콧노래 소리가 들렸다. 오빠, 오늘 저녁엔 배달시킬까? 어머님 찌개 냄새 배는 거 싫은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역류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냄새가 내 삶이 묻어있는 내 집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늙은이의 잠은 얕고 짧다. 거실로 나가려다 문득 멈칫했다. 거실을 점령한 정막이 낯설고 두려웠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마시며 뉴스를 봤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방문을 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방문을 살짝 열자 거실 한 구석에 쌓인 택배 상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관 앞까지 점령한 시사, 지사 로고가 박힌 명품 쇼핑백들과 새벽 배송 보낸 가방들. 어제 저녁 분명히 분리수거를 해두었건만 밤새 그들은 또 무언가를 먹고 마시며 쓰레기를 식탁 위에 방치해 두었다. 식탁 위는 처참했다. 붉은 양념이 말라붙은 떡볶이 용기, 먹다 남은 치킨 뼈,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며느리 수아는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도 정작 본인이 만든 쓰레기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지. 나는 한숨을 삼키며 고무장갑을 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혹여나 귀하신 아들 내외의 단잠을 깨울까봐 수돗물도 졸졸 흐르게 틀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울컥 치밀어 오르는 자괴감을 수세미질로 지식였다. 남편 영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으로 나왔다. 평생 교단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다. 그냥 둬라. 자기들이 일어나서 치우게. 놔두면 냄새나서 내가 못 견뎌요. 당신은 들어가서 더 자요. 아침 7시 30분. 전쟁 같은 출근 시간이 시작되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아, 어머니. 제 흰색 블라우스 다려놓으셨어요? 수아가 하품을 하며 물었다. 거기 소파 위에 뒀다. 어머, 주름이 그대로네. 스팀 좀 팍팍 쐬어주시지. 그녀는 혀를 차며 블라우스가 아닌 다른 옷을 꺼내 입었다. 내가 다려놓은 옷은 소파 구석으로 내팽개쳐졌다. 도지는 식탁에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인상을 썼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청국장이야? 냄새 배게. 나 그냥 나갈게.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 갓 지은 밥이야. 됐어. 회사 가서 샌드위치 먹을 거야. 아, 아빠. 나 차 좀 쓸게요. 제 차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서. 도지는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 키 보관함에서 남편의 차 키를 집어들었다. 남편의 10년 된 소나타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였다. 야, 이 녀석아. 내 차는 외제차라 보험료도 비싸다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아, 급하다니까요.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나와 남편 그리고 식어가는 청국장 뚝배기만 남았다. 허, 참. 저 녀석들이 정말.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다 결국 내려놓았다. 입맛 없다. 물이나 한 잔 줘. 그날 오후 나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48만 원. 평소 우리 부부만 살 때는 15만 원을 넘지 않던 금액이었다. 이번 달 약값도 빠듯한데. 나는 당뇨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허리 디스크 시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아들 내외가 들어온 후로 우리 부부의 병원비는 사치품이 되었다. 오후 4시쯤 동네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수아였다. 분명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그녀는 연차를 낸 건지 편안한 옷차림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엄마. 나야. 응, 시댁. 아휴, 말도 마. 그냥 호텔이지 뭐. 청소, 빨래, 밥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눈치가 좀 보여야지. 꼰대들이라 말이 안 통해. 응, 이번 주말.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좋아하는 한우 세트 사갈게. 내 카드? 아니, 오빠가 이번에 보너스 받았대. 그걸로 사면 돼. 나는 아파트 화단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호텔? 꼰대? 청소 빨래 다 해주는? 수아는 한 손에 스타벅스 캐리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것은 지난번 도진이 승진 기념이라며 샀다던 내 눈엔 보이지도 않던 그 시계였다. 아, 맞다 엄마. 이번에 시어머니가 김장한다고 오라는데 어쩌지? 나 허리 아프다고 핑계 대려고. 미쳤어?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왜 해? 사 먹으면 되지. 그냥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야. 노인네들 돈 쥐어줘봤자 병원비로 다 나가는데 뭐하러 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가 며느리 허리 아플까봐 명절에도 전 한번 부치게 한 적 없는데. 냄새나는 김장? 돈 쥐어줘봤자 병원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무 껍질을 움켜쥔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솟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비참함이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맞이한 며느리가 나를 돈먹는 늙은 기생충 취급을 하고 있었다니. 그때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밧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다 그만두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다. 지금 섣불리 나서봤자 어머니가 잘못 들으셨어요. 오해세요 하며 빠져나갈 게 뻔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았다. 비릿한 쇠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식모 취급하고 이 집을 무료 호텔 취급한다 이거지.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가난한 단칸방에서 악착같이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던 그 젊은 시절의 이명숙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추석이 다가왔다. 공기는 서늘해졌지만 집안의 온도는 끓는 점 직전이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철저히 연기했다.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고 아들의 무심함을 견디며 여전히 헌신적인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다. 추석 3일 전. 어머니, 이번 추석엔 저희 친정 먼저 다녀올게요.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수아가 식사 도중 통보하듯 말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이번 연휴엔 발리 가는 거 비밀이다. 라고 낄낄거리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을 줄 아나 보다. 그래, 사부인 편찮으시다니 가봐야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하자 도진이 의아한 듯 쳐다봤지만 이내 표정이 밝아졌다. 역시 우리 엄마 쿨하시네. 그럼 연휴 끝나고 올게요. 그들은 연휴 시작 전날 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갔다. 친정 가는데 짐이 많구나. 남편 영훈이 묻자 수아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 겨울옷이랑 이것저것 챙겨드릴 게 있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도진의 방, 아니 그들이 점령한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엔 잠가두던 문이었지만 그들이 급하게 나가느라 잠그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벗어놓은 옷까지, 뜯지 않은 택배 박스들. 그리고 화장대 구석에 구겨진 영수증 뭉치들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펴보았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마이너스 명품 가방 엘사 380만 원 발리 리조트 오션뷰 스위트 마이너스 4박 5일 결제 완료 고급 스파 예약금. 총액이 1,000만 원에 육박했다. 돈을 모은다던 놈들이 생활비 한 푼이 아까워 부모 등골을 빼먹던 놈들이 4박 5일 여행에 1,000만 원을 쓴다. 이 죽일 놈들이. 뒤따라 들어온 남편 영훈이 영수증을 낚아채며 부들부들 떨었다. 평생 교직에 있으며 청렴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사치는 범죄나 다름없었다. 더구나 그것이 부모의 고혈을 짜내어 누리는 사치라면 더더욱. 여보, 진정해요.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찍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 찢어진 카드 명세서 조각들을 맞췄다. 아들의 월급 내역서도 발견되었다. 실수령액 480만 원. 며느리 월급 350만 원. 합쳐서 월 800이 넘는 돈을 벌면서 부모에게는 단돈 10만 원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텅 빈 거실에 마주 앉았다.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이렇게 얄팍한 거였나? 남편이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정이 아니라 우리가 호구였던 거예요. 당신이랑 나 저것들한테는 다 늙어서 진액만 남은 나무 토막일 뿐이라고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서 통장을 꺼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통장. 잔고는 이제 3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다. 도진의 결혼 자금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그들의 생활비를 대느라 야금야금 깨먹은 결과였다. 영훈 씨.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이 집 합시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이 집을? 여길 팔아서 어디로 가려고? 그리고 저 녀석들은?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저 녀석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놈들이 믿고 있는 이 비빌 언덕을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나는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집어들었다. 사과를 깎으려는 게 아니었다. 내 마음속의 미련을 도려내려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에 저것들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지옥을 보여줍시다. 아니,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지옥 불구덩이 위였다는 걸 깨닫게 해줍시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덕동의 화려한 야경. 롯데캐슬 해링턴 스퀘어. 번쩍이는 불빛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이었다. 그래. 팔자. 그리고 다 버리고 떠나자. 추석 보름달이 아파트 단지 위로 떠올랐다. 나는 그 달을 보며 빌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여행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꿈을 꾸기를.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장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기를.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연휴 마지막 날 저녁 현관 도어록이 경쾌한 전자음을 내며 풀렸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며느리 최수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닷새 만에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묘하게 들떠 있었고 피부는 계절에 맞지 않게 그을려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며느리가 말했던 친정의 묵은지 냄새나 고추장 냄새가 아니었다. 달콤하고 느끼한 열대 과일과 코코넛 오일이 섞인 이국적인 향기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들을 맞았다. 왔니? 사부인께서는 좀 어떠시냐? 김장은 잘했고. 내 물음에 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휴, 말도 마세요. 엄마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배추 쉼포기를 다 절였지 뭐예요. 오빠도 고생했어요. 그치 오빠? 도진이 옆에서 짐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맞장구 쳤다. 아, 네. 뭐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새빨간 거짓말. 도진의 손톱 밑은 배춧물은커녕 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수아의 네일아트는 닷새 전보다 더 화려한 파츠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이 내려놓은 캐리어 손잡이에는 항공사 수화물 태그를 급하게 뜯어낸 끈적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들어가서 쉬어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길어질수록 내 속의 구역질만 심해질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훈과 함께 안방 문을 걸어 잠갔다. 책상 위에는 공덕동 일대 부동산 명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내일 내놓읍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이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아들 내외가 출근하자마자 남편은 정장을 챙겨 입었다. 평소 동네 마실 나갈 때 입던 등산복이 아니었다. 교직에 있을 때 즐겨 입던 낡았지만 잘 다려진 감색 양복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이었다. 우리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삼성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소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어유 선생님, 사모님, 웬일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 소장, 우리 집 내놓을게요. 금매로. 김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아니, 이 좋은 집을요? 지금 시세도 계속 오르는 중인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냥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짐은 최대한 빨리 빼고 싶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가격은 시세보다 2천 정도 낮게 부를 테니 현금 동원력 좋은 사람으로 연결해줘요. 공덕동 32평, 지하철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아파트. 시세보다 2천만 원이 싸다는 말에 김 소장의 눈빛이 계산적으로 번뜩였다. 선생님, 그 가격이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계약금 들어옵니다. 진짜 파시는 거죠? 나중에 물으시면 안 돼요. 물을 생각이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소. 부동산을 나서며 나는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15층 우리 집 베란다. 도진이가 초등학교 때 저 베란다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엄마 하고 부르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환영을 떨쳐냈다. 그 귀여웠던 아이는 죽었다. 지금 저 집에 사는 건 내 아들의 탈을 쓴 괴물이다. 며칠 뒤 주말이었다. 도진이 쭈뼛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안경을 벗고 그를 쳐다보았다. 뭐냐? 그게 수아가 이번에 승진 누락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차를 좀 바꿀까 하는데. 차? 멀쩡한 차 놔두고 무슨 차? 아니, 지금 타는 건 너무 오래됐고 요즘 전기차가 유지비도 적게 든다고 해서요. 근데 저희가 적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한데 한 3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나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발리 여행 가서 1,000만 원을 쓰고 온 놈들이 이제는 차 바꿀 돈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손을 벌리고 있었다. 남편 영훈이 읽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도진아, 내 아빠. 너는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나이 아니냐? 2년 안에 돈 모아서 나간다고 했지. 근데 차를 바꿀 돈이 어디서 나서, 아니,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을 내서 차를 산다고. 아니 아빠, 투자가 아니라 이건 필수 소비재라고요. 그리고 아들 기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결혼할 때 집도 사주는데 저는 전세 대출금도 못 갚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도진이 언성을 높였다. 적반하장. 그 뻔뻔한 태도에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남편의 손등을 꾹 눌러 말렸다. 지금 터트리면 안 된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생각해보마. 나가 있어라. 내 말에 도진은 입을 삐죽이며 나갔다. 닫힌 방문 너머로 수아에게 아, 꼰대들 진짜 말 안 통하네라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서 줄담배를 피웠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다. 연기가 공덕동의 밤하늘로 흩어졌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타들어가는 연기였다. 화요일 오후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매수자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전문직이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오라고 해요. 아들 내외 오기 전 6시쯤으로 하죠. 저녁 6시. 도진과 수아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벨이 울리고 김 소장과 함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면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실례하겠습니다. 집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남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고 여자는 조심스러운 눈길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6개월 전 처음 인사를 왔던 도진과 수아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짜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설렘을 보았다. 베란다 확장은 안 하셨네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화분 키우기도 좋고.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네, 남편이 난초를 좋아해서요. 볕이 잘 들어서 뭘 키워도 잘 자랍니다. 그들은 10분 만에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 도진이 쓰는 방을 보여줄 때 나는 심장이 조여들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수아의 옷가지와 먹다 남은 과자 봉지들이 민망했다. 아들이 잠깐. 짐 정리가 안 돼서요. 젊은 부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려주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내 자식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계약하겠습니다. 가격도 맞춰주신다고 하셨으니 바로 진행하죠. 남자의 결단력은 빨랐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부동산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사무실. 인감도장을 꺼내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30년 전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을 때의 그 환희. 도진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거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 남편의 정년 퇴임식 날 꽃다발을 가득 채웠던 그 거실. 모든 역사가 이 도장 한 번에 끝나는 것이었다. 탁.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계약서에 찍혔다. 매매가 14억 8천만 원. 통장에 계약금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우리는 2달 뒤 잔금을 치르는 날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 신세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경의선 숲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만, 우리 부부만 폭풍의 눈 속에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갈 곳을 알아봐야죠. 우리는 그날부터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움직였다. 남편은 컴퓨터 기록을 삭제해가며 지방 부동산 매물을 검색했다. 우리는 사람이 드문 경상남도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을 목적지로 정했다. 도진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아니 찾아오고 싶어 하지도 않을 촌구석. 일주일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수아가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 안방 화장실 수압이 너무 약해요. 샤워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네. 사람 불러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거실 소파 가죽도 너무 낡아서 앉을 때마다 쩍쩍 달라붙고. 이참에 좀 바꾸세요. 저희가 돈 조금 보태드릴 테니까. 내 집이 아니게 된 집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의 주인 행세를 하는 며느리. 예전 같으면 그래, 미안하다 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국을 떠먹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불편하면 내 돈으로 고쳐 쓰던가 아니면 나가서 씻어라. 수아의 눈이 동그라해졌다. 네? 어머니 말씀이 좀. 도진이 거들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아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주인. 그래, 내가 집주인일 때나 통하는 말이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희는 신경 끄고 밥이나 먹어. 내 눈빛에 서린 냉기에 도진과 수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말한 집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달력을 꺼내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D-30. 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자 그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날이었다. 한 달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이사갈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짐을 최소화했다. 낡은 가구와 가전제품은 모두 버리고 가기로 했다. 남해의 새 집에는 필요한 것들만 새로 사서 채울 생각이었다. 옷가지와 앨범, 중요 서류만 챙기면 끝이었다. 도진과 수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부부가 조용해지자 자신들의 기가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좀 불러서 집들이 겸 파티하려고요. 두 분은 등산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젊은 애들 노는데 불편하실까봐. 수아가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고 파티를 하겠다니.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순순히 허락했다. 어차피 그것이 그들이 이 집에서 누리는 마지막 사치가 될 테니까. D-데이 7일 전. 잔금 수령일이자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저녁 8시. 도진과 수아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손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초밥 세트와 와인이 들려 있었다. 자기들끼리만 먹으려다가 우리 눈치가 보였는지 식탁 한쪽에 초밥 몇 조각을 밀어놓았다. 엄마 아빠도 맛 좀 보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나는 식탁을 치우고 물 한 잔씩을 그들 앞에 놓았다. 먹는 건 나중이고 앉아라. 할 말이 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에 도진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다. 아, 또 뭐요? 생활비 더 달라는 얘기면 나중에 해요. 피곤하니까. 앉으라고 했다. 남편 영훈이 식탁을 쾅 내리쳤다. 유리잔 속의 물이 파장을 일으키며 튀었다. 도진과 수아가 깜짝 놀라 움찔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버지의 분노였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수아는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앉아 입술을 비죽거렸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집 팔았다. 정적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다. 도진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뭘 팔아요? 이 아파트. 팔았다고.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았고 다음 주 수요일이 잔금 날이다. 집 비워줘야 해. 푸하. 수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농담도 참. 요즘 예능 프로그램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깜짝 카메라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나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웃음기가 서서히 수아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잠깐. 진짜예요? 도진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굉음을 냈다. 엄마, 미쳤어? 집을 팔다니?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 그리고 우린 어쩌라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성인 아니냐?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장 다음 주에 나가라니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전세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도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을 도둑맞은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었다. 수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매가 표독스럽게 변했다. 아버님, 이건 아니죠.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 판 돈은요? 그 돈 저희 주시려고 파신 거죠? 오빠 사업 자금이랑 우리 아파트 전세금 마련해 주시려고? 그 상황에서도 돈부터 찾는 며느리의 본성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남편 영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돈, 10원 한 장 너희한테 줄 생각 없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고 우리 목숨값이야. 너희는 그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동안 뭐 했냐? 발리 가서 1,000만 원씩 쓰고 명품 가방 사나르면서 돈 모았다고 할 셈이냐?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발리 여행 명품 가방.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던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건 저희도 사회생활 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품위? 부모 등골 빼먹고 사는 기생충들이 무슨 놈의 품이냐. 내가 소리쳤다. 지난 6개월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내가 너희 식모냐? 밥 차려주면 처먹지도 않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빨래해주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옷 구겨졌다고 타박하고 내가 너희 눈치 보면서 내 집에서 숨죽이고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팔았다. 왜? 도진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누가 모실 줄 알아? 우리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내치면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아요. 오냐 좋다. 평생 보지 말자. 내가 원하던 바다. 남편이 맞받아쳤다. 어차피 너희는 우리 늙고 병들면 고려장 지낼 놈들이야. 요양병원에 처박아두고 돈 없다고 찾아오지도 않을 놈들인 거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도진은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다. 항상 자신의 편이었던, 무엇이든 다 받아주던 부모가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건 분노로 무장한 낯선 타인이었다.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집 파는 것만 취소해 주세요. 네. 위약금은 저희가 어떻게든. 아니, 아버님이 좀 내주시면. 끝까지 돈 타령.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 계약은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방 빼라. 안 그러면 이삿짐 센터 불러서 너희 짐 다 길바닥에 던져버릴 테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도진의 고함 소리와 수아의 통곡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아졌다. 드디어 끊어냈다. 그 지독한 탯줄을 내 손으로 끊어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증발뿐이었다. 거실의 소라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이미 떠나버린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너무 짧았고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길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이삿짐 박스가 아닌 그들이 패닉 상태에서 어질러 놓은 온갖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대출이 안 나온다고. 내 신용등급으로는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거절당했어. 도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지난 6개월간 카드값을 연체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남발한 대가였다. 그게 내 탓이냐? 내가 쓴 돈 내가 갚지 않아서 생긴 일이지. 나는 냉정하게 쏘아붙이며 책장의 책들을 박스에 담았다. 수아는 아예 전략을 바꿨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어머님, 저 임신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속도 안 좋고.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상태로 쫓겨나면 저 스트레스 받아서 애 못 낳아요. 기가 찼다. 어제 저녁 친구와 통화하며 피임약 다 떨어졌네라고 말하던 것을 내가 들었는데. 임신? 병원 가서 진단서 떼와라. 그럼 생각해보마. 내 말에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이라는 증거였다. 나는 다리를 잡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기생하고 싶니? 추하다. D-데이 전날 밤. 짐 정리는 끝났다. 우리는 필요한 옷가지와 귀중품, 그리고 앨범 몇 권만 챙겼다. 나머지는 전부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놨다. 도진과 수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현실 부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방 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문 열어. 아빠, 내일 잔금 받으면 1억이라도 줘요. 아니, 5천이라도. 당장 갈 데가 없다고. 남편은 귀마개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입술은 단호하게 다물려 있었다. 여보, 흔들리지 마요. 지금 문 열면 우리 노후는 없어요. 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의 참호 속의 숨은 병사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그 밤을 견뎠다. 마침내 아침이 밝았다. 오전 8시. 사다리차가 베란다 창문에 걸쳐졌다. 굉음과 함께 이사가 시작되었다. 도진과 수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짐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모님, 저분들 짐은 어떻게 할까요? 저건 저희 짐 아닙니다. 그냥 1층 화단 옆에 내려만 주세요. 알아서 가져가겠죠. 뭐라고요? 엄마. 도진이 벌떡 일어났지만 건장한 인부들이 가구를 들어 나르는 기세에 눌려 다가오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텅 빈 거실. 3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벽지 자국.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제는 남보다 못한 내 자식들.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받아라. 마지막 정이다. 도진이 급하게 봉투를 낚아챘다.
돈일 거라 기대했는지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5만 원권 몇 장이 전부였다. 30만 원. 오늘 밤 찜질방이라도 가려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건 우리 바뀐 전화번호 아니다. 오늘부로 해지했으니까. 엄마, 장난해? 14억을 받았다며. 30만 원? 거지 적선해? 도진이 돈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래, 거지가 따로 있냐? 부모 등골 빼먹고 살다가 길바닥에 낳는 너희 꼴이 거지다. 남편 영훈이 현관 신발장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잘 살아라. 2번 다시 보지 말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닫히는 문 사이로 아빠, 엄마, 가지마. 돈 주고 가. 라고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1층에는 이미 새 집주인 부부가 와 있었다. 우리는 웃으며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잘 사세요. 터가 좋은 집이니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콜밴에 몸을 실었다. 행선지는 서울역이 아니었다. 우리의 애마였던 낡은 소나타도 팔아버렸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렸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차가 공덕동 로터리를 지나 마포대교를 건널 때 나는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윤슬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여보, 이제 어디로 가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선글라스를 끼며 씩 웃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환한 미소였다. 남쪽으로. 아주 따뜻하고 먼 곳으로. 도진과 수아는 아파트 단지 화단 옆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명품 가방, 고급 코트, 잡동사니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혀를 차며 쳐다봤다. 어머, 15층 박 선생님네 아들 아니야? 쫓겨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에 수아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쪽팔림이 분노보다 먼저 찾아왔다. 오빠, 어떡할 거야? 당장 오늘 어디서 자? 내 옷이랑 화장품은 다 어쩌고. 수아가 도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아,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아빠가 진짜로 이럴 줄 알았냐고.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30만 원을 주섬주섬 주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급한 건 돈이었다. 그들은 급하게 부동산 앱을 켰다. 하지만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각자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조금과 신용카드가 전부였다. 보증금을 마련할 목돈은 땡전 한 푼 없었다. 오빠 호텔 가자. 일단 호텔 가서 생각해. 미쳤어? 카드 한도 다 찼잖아. 이번 달 리볼빙 막으려면 현금 서비스 받아야 해.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은 관악구 신림동 언덕 꼭대기에 있는 보증금 500에 월세 60짜리 낡은 빌라였다. 그것도 도진의 친구에게 사정해서 급전을 빌려 간신히 마련한 보증금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다.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다. 마포의 32평 아파트, 그것도 부모가 매일 쓸고 닦아주던 온실에서 살던 그들에게 이곳은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악,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싱크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다. 참아. 월급 나올 때까지만 참아. 도진이 짐을 대충 밀어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오빠 배고파. 뭐 좀 시켜. 배달비가 5천 원이야. 그냥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어. 뭐? 나보고 이런 구정물 같은 집에서 컵라면이나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알면 기절하시겠다. 그럼 내내 친정 가. 가서 돈 좀 빌려오라고. 장모님은 뭐 하시는데? 사위가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도진이 폭발했다. 우리 집? 우리 집 힘들다고 했잖아. 오빠네 부모님이 돈 다 들고 튀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뭐? 튀어? 말 다 했어? 너희가 돈 다 썼잖아. 발리 가서 펑펑 쓰고 명품 사고. 그 돈만 모았어도 전세는 구했어. 고성이 오가고 물건이 날아다녔다. 사랑? 그런 건 안락한 소파와 따뜻한 밥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사치였다.
춥고 배고픈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얄팍한 도금처럼 벗겨져 나갔다. 다음 날 도지는 회사에서 부모님의 행방을 찾으려 했다. 연차를 내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떼어보려 했지만 부모님은 이미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해 두었다. 전입신고를 어디로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독한 노인네들. 도지는 탕비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다. 수아의 상황은 더 나빴다. 회사의 빚쟁이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카드값을 메꾸려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최 대리 자꾸 사적인 전화 오게 할 거야? 업무에 방해되잖아. 부장의 꾸지람에 수아는 화장실로 도망쳐 숨죽여 울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화려한 청담동 며느리 룩의 최수아가 아니었다. 화장은 번지고 눈밑이 퀭한 빚에 쫓기는 낙오자일 뿐이었다. 퇴근길 그녀는 습관처럼 공덕동으로 향할 뻔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신림동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을. 남편과 나는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회색 빌딩 숲에서 초록색 들판으로 그리고 마침내 쪽빛 바다로 변해갔다.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섞인 흙내음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아, 시원하다. 내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서울의 미세먼지와 자식 걱정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거의 다 왔어. 10분만 더 가면 돼.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해군 삼동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붉은색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단독주택. 마당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너머로 은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우리는 서울 집 한 돈 14억 8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으로 이 집을 샀다. 나머지 11억은 연금형 예금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 두었다. 매달 나오는 이자와 연금만으로도 우리는 이곳에서 왕처럼 살 수 있었다. 여보, 여기 텃밭 봐요. 꽤 넓네. 상추랑 고추 심으면 되겠다. 남편은 아이처럼 신이 나서 마당을 서성였다. 짐을 풀고 정리를 대충 마친 뒤 우리는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고기잡이 배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전화기 바꿉시다. 남편이 대리점에서 새로 개통해온 폴더폰 2개를 꺼냈다. 스마트폰은 필요 없었다. 복잡한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끊어버리는 게 나았다. 우리는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뺐다. 남편은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유심칩을 그 안에 던져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명숙, 박영훈의 제1막은 여기서 끝났어. 이제 제2막이야. 여기서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남의 댁이랑 방영감으로 사는 거야. 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래요. 도진이 밥 걱정, 며느리 눈치, 병원비 걱정. 다 저 땅 속에 묻어버려요. 그날 밤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잤다. 꿈도 꾸지 않는 깊고 달콤한 잠이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마을 회관에 떡을 돌렸다. 서울에서 요양차 내려온 박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골 인심은 서울과 달랐다. 텃세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주민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60대도 청년 취급을 받았다 들어왔네. 반갑소. 이거 우리 밭에서 딴 시금치 좀 드셔보소. 나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남편은 낚싯대를 둘러매고 방파제로 나갔다. 오후에는 함께 해안도로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갓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몸에 있던 지병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남편의 허리 통증도 맑은 공기 덕분인지 많이 호전되었다. 아주 가끔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잘 살고 있으려나. 하지만 그 생각은 1분을 넘기지 않았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거니와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겪어봐야 봄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남해의 봄은 서울보다 일찍 찾아왔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졌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쑥을 다듬고 있었다. 남편은 옆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낚시채비를 손질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서울의 전세 대란과 청년들의 힘든 삶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쯧쯧, 다들 힘들게 사는구먼. 남편이 혀를 차며 채널을 돌려 트로트 방송을 틀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박 영감님, 등기 왔어요. 남편이 나가서 받아온 것은 법원에서 온 서류였다. 수신인은 박도진이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다 결국 본적지 주소 추적을 통해 우리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서류상의 틈이 생겼던 모양이다. 이곳까지 온 것 같았다. 남편은 서류 봉투를 뜯어보았다. 이혼 소장.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기각 통지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용을 훑어보니 기가 막혔다. 수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도진은 빚더미에 앉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치성 소비가 많아 기각된 모양이었다. 둘은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갈라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리태움을 느꼈다.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아픔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다. 어떻게 할까? 연락이라도 해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쑥이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소각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법원 서류를 드럼통 안에 던져 넣었다. 라이터 줘요. 여보. 불태워요. 우리가 이걸 봤다는 걸 알면 도진이는 또 여기로 찾아올 거예요. 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고 며느리는 위자료 달라고 눕겠죠.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건넸다. 칙. 불꽃이 종이 끝에 옮겨 붙었다. 이혼, 채무, 독촉 같은 단어들이 검은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다.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요. 점심때 됐네. 오늘은 도다리 쑥국 끓여 먹읍시다. 나는 흙 묻은 손을 털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시각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도진은 컵라면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발신자 정보 없으므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는 신호음은 들리지 않았다. 엄마, 아빠, 제발.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양복은 낡았고 살은 10kg나 빠져 있었다. 회사에서도 빚 독촉 전화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다. 수아는 딴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렸다. 도진은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1년 전 발리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그 속에 웃고 있는 자신과 수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밑에 부모님 칠순 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부모님의 눈과 주름이 얼마나 깊은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진은 좁은 고시원 방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벽만이 그의 울음소리를 삼킬 뿐이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 어떤 후회도 이미 떠난 버스를 돌릴 수는 없었다. 다시 남해. 점심을 배불리 먹은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따스했다. 여보, 나 행복해. 내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나도 행복해. 우리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보석처럼 아껴 쓰며 살자고. 남편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하얀 갈매기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아무런 구속도 짐도 없이 자유롭게.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